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서울 안쪽으로 한번 보면. 네, 와삼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119라는 책을 쓴 저자 와삼이라고 합니다. 와삼 저자님과 함께 네. 부동산과 관련된 네. 그런 또 투자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실례지만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뭐 네. 부동산 투자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확실히 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또 좋은 또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하셨고. 내 집 마련도 했고. 네. 사실 제가 7년 전에 사정, 개인 사정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 책에는 사실 그런 내용을 일부러 뺐거든요. 네네. 나는 뭐 가난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뭐 알아서 뭐 부자가 됐어요. 뭐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어서 뺐는데 사실 저도 뭐 한 7년 전에 직장생활 한 10년 할 때 그때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맞벌이였는데 순자산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전세도 못 얻고 되게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제가 뭐 주식도 좀 잘 안 됐고 뭐 다른 것도 뭐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는 언제 돈 걱정 안 해보냐. 34평짜리 걱정 없이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되게 좀 저도 속상해하던 차에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좀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침 좋은 기회에 뭐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석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도 공부도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데이터도 제가 직접 통계 프로그램으로 돌려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네.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 더 알지 않나 안다기보다도 그래도 좀 경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그 약간 좀 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투자 부동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삼님과 함께 한번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신정부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 책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썼죠. 일단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0만 원 공급 계획 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내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5년 전에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다. 이분은 과열 양상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죠. 네. 그러다가 네. 아이고 공급이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네. 2018년 이제 말쯤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공급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래세가 일단은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입니다. 지금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죠.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지역에서 팔면은 12%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서울에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 근데 12%면은 한 3억 정도 다른 수수료라 이렇게 하면 한 23억을 내가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3억을 추가로 내려고 하면 그 이상 올라간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 파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지역에서 최고 82.5%까지 나오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네. 생각해보면 자 82.5% 양도세 내면은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돈이 더 나가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청와대 전 정부의 청와대에 있던 김조원 수석이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직을 택할 거냐 집을 택할 거냐 그때 한참 이슈가 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그분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양도세 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전세금도 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뭐 나름대로 최적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차라리 자리 그만둔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걸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인데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세금이 올라가면은 이만큼, 원래 가격이 이만큼인데 네. 공급자는 원래보다 못 받는 거죠. 매수인이랑 임차인은 이만큼 더 내는 거죠. 네. 이만큼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균형 양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차라리 물려준다. 증여는 역대 최고치. 증여로 막 밀리고 거래는 줄고. 근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완화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좀 떨어지고 매물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윤 정부 들어와서 네. 뭐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을 옥죄했던 네. 뭐 세금 제도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공급 물량 풀리고 그러면은 뭐 사실상 좀 부동산 경기가 뭐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조금 그 얘기는 이제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네네. 시장은 현재는 어떻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를 그럼 제가 잠깐 해볼게요. 네네. 시장 사실 우리가 이제 제일 무주택자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이제 집값 오르냐 떨어지냐,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요걸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지수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20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 7월 달이요? 예. 약간 부동산 전체 정책이 나왔었나요?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통과했습니다. 핵심이 이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인데 그때 이후로 전국이 아파트 가격이 초폭등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 사이클을 한 20년 정도 뭐 이렇게 좀 쭉 보면은 각 지역마다 다른 흐름을 사실은 보여줘요. 예를 들면 서울이 뭐 2000년대 뭐 초중반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지방은 뭐 2010년 뭐 이때쯤에 막 지방도 뭐 부산과 또 뭐 울산 뭐 이렇게 대구 이렇게 각각 좀 시차를 두고서 서로 이제 그때 사실 서울은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푸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 각각의 에너지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이제 집을 사도 되냐 어떻게 되냐 그거는 각각 그 시장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럼 서울을 잠깐 한번 보면은 서울이 2017년부터 엄청나게 오르죠. 오르다가 이제 그 세제와 대출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머금어요. 에너지를 쌓다가 2019년 후반부터 다시 또 올라서 이때 전국적으로 폭등하면서 서울은 아직까지도 그래프 끝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그런데 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각 지역들은 각각의 사이클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구라든지 인천 같은 곳은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전세지수인데요. 전세지수도 보면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도 많이 꺾여 있고 좀 이런 게 이제 그 대전도 좀 꺾여 있는데 아무래도 물량들이 좀 많아서 원래 적정 수요보다 좀 물량들이 많아서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볼 게 매수의 지수 흐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심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건데 지금 좀 꺾여 있죠. 매수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꺾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흐름을 좀 볼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 이게 제가 평균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한 6,800개 정도 됩니다. 2006년 우리가 거래량 자료를 제시한 그때서부터 매달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한 6,8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몇 건이 거래가 되냐면은 1,300건, 1,400건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와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옥죄고 있다 보니까 좀 거래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정부가 좀 대기한 측면도 있죠.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전에 또 정책을 함부로 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기 수요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좀 되게 심각한 게 요거랑 비슷했던 수준을 보면은 뭐 이제
요때도 뭐 잠깐 있지만 뭐 우리 하우스포 한참 있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이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거든요. 사실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급이냐 네. 급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좀 사실은 거래량으로 보면은 좀 심각하다. 이거는 좀 다른 요인이 있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막 1대1의 관계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시면은 제가 다양한 논문들을 읽었고 실제로 봤는데 물론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2020년 금통위 회의록에서도 어떤 위원님들은 이제 어떤 위원님들은 이게 좀 이게 지금 저금리라서 주택 가격이 좀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해봤어요. 뭐 논문도 읽어봤지만 우리나라 주택 가격과 미국 주택 가격 다 10년치, 20년치, 30년치를 다 금리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100%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 정부 때 김현미 장관과 이낙연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금리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대정부 질문 때인가 아마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이제 기사 제가 뭐 보시면은 네. 저금리만 부동산 문제는 원인은 아니다. 이주호 총리님은 뭐 저보다 논문을 덜 읽으셨겠어요. 저보다 통계 프로그램 안 돌리고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부동산은 문제는 사실 뭐 수급이라든지 더 큰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러다가 조금 나중에 올리셨죠. 근데 그러면 전문가들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정책 금리 움직임입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때 금리가 확 오르죠. 그렇죠. 이때 이게 서울 아파트 값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네. 떨어졌는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물론 이때는 이때서부터 떨어진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상승한 건 2014년, 5년 뭐 이때쯤인데 아무튼 떨어질 때까지 뭐 크게 아주 뭐 움직임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만 아파트냐, 대구 아파트는 어떠냐? 대구 아파트 한번 볼게요. 막 아파트 값 올라갔을 때는 좀 떨어졌어요. 근데 확 떨어졌어. 네. 근데 지금 막 확 오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를 때 금리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걸 볼 때 우리가 과연 금리가 주택 가격과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를 얘기하는 건 유동성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우리가 통화정책도 있지만 기재부에서 운영 재정정책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정정책이란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 돈 얼마 가지고 쓸 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3, 4% 오르다가 이때 막 한 7, 8%, 8, 9% 이상씩 막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네. 추경도 보면은 사실은 이때 막 이렇게 10조 단위로 오르다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도 이제 한 60조 가량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추경을 했었죠. 최근 5년간의 추경 규모가 아마 역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뭘 계산을 최소한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 많은. 제가 왜냐하면 역대 이제 추경을 주로 했던 게 IMF 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했는데 사실은 이때 썼던 추경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네. 자, 돈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실제로 M2가 그러면 꺾였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이지 갑자기 유동성이 확 꺾이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니다. 이건 이제 통화량이고 네네.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유동성도 사실은 뭐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죠. 약간 꺾였다가 올라가는데 미국 주택 가격도 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주택 가격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증감률 보시면 이때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게 0인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랐어요. 다만 그 증감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네. 여기 회색 부분에 이제 리세션, 요즘엔 뭐 얘기 많이 하는 리세션 상태. 아무튼 계속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경제 성장률이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때 자, 우리가 경제 성장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인데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3조 호황을 이제 경험합니다. 3조 호황이라는 게 이제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 그래가지고 이때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경제 뭐 그때 올림픽도 이루고, 막 우리나라 뭐 샴페인을 계속 터뜨리고 있었어요.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 근데 이제 이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나쁘지 않은데 확 꺾여요. 확 꺾인 다음에 뭐 이렇게 꺾이죠. 이때는 물론 IMF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가 별로 상태가 안 좋죠. 이거 혹시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치솟을까요? 이때 당시에 막 대규모 주택 공급 뭐 정책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하죠. 사이다 경제는 찍었습니다. 200만 호 주택 공급. 맞아요, 그때 맞아요. 분당, 일산 이런 것들 그때 이제 1989년에 저 발표를 해요. 9월 달이었나 11월 달에 이제 일기 신도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91년에 첫 입주를 해요. 분당.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표를 했는데 2년 뒤에 아파트 입주를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우리가 겪고서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 글로벌 금융위기 겪은 다음에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겪은 다음에 우리 경제 상태도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쏠쏠하게 가고 있고 그런데 서울만 꺾였어요. 지금 그 전국과 6개 광역시는 나쁘지 않죠. 네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GDP는 그 금융위기는 서울만 상관 있나 보다. 그런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기에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수도권 시장이 진짜로 왜 침체에 빠졌었냐. 강남이 그래도 이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강남 우수 지역에 대량 입주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강남 3구 하면 특히 이제 뭐 잠실 같은데 이때 22,000 가구가 입주를 해요. 트리지움 리센치 이때. 그리고 이제 서초 반포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때 6,000 가구가. 이 정도 대규모, 이 강남급의 이 정도 대규모가 공급이 있었던 거는 헬리오시티. 뭐 중간에 물론 보금자리 좀 있었지만 이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한 번에 9,500 가구가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이제 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청약 대기자들 올스탑 시켜버립니다. 매수 대기자들을. 왜? 보금자리. 너도 좀만 있으면 강남 들어갈 수 있어. 사전 청약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쓰죠. 이제 땅만 정해놨는데 일단 지금 들어와서 청약해서 몇 년 뒤에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이때 그래서 강남 세구 사실 이때 한 40만 가구인가를 이제 앞으로 이런 너도 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사실 뻥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뻥이라는 표현은 좀 과격했고 좀 실현하기 어려웠다. 어려웠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청약 대기자들이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좀 있으면 강남 들어갈 수 있네. 서초 들어갈 수 있네. 하남도 마찬가지고. 하남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미사 쪽에 아마 사전 청약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때 분양받으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그 보금자리가 이렇게 입주를 했죠. 그 다음에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뉴타운이 또 이때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2기 신도시. 실제 판교, 수원, 광교, 위례 지금 같으면 3기 신도시 빨리 뭐 속도전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속도를 좀 늦췄어야 돼요. 실제 인기 있었던 판교, 광교, 위례 말고 한강 뭐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지로서는 강남보다는 조금 이제 선호가 덜 되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오산세교랑 그때 강남세곡이랑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청약 날짜가. 그때 세교가 완전 박살이 났었죠. 왜냐하면 그때 강남세곡이 얼마나 분양했냐면 1,150만 원, 3억 한 4천만 원인가? 34평짜리를. 지금 시세 차익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동시에 몰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됐었던 거죠. 또 하나는 전세가율이 좀 낮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은 어차피 실수요잖아요. 근데 얘는 뭐 많이 안 올라가는데 얘만 많이 올라가. 그 얘기는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실수요로서의 효용이 떨어진, 즉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때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60%, 70% 뭐 이때는 막 70%까지 가고 이런데 이 보시면 서울 수도권이 서울이 30%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은 뭐 지금 강남 3구가 아니라 이제 이때 자료가 그때 제시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 강북구 강남으로 나눴을 때 그 강남 뭐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 강남 3구에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30%까지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좀 약했던 거죠.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참고로 이제 2017년, 18년 요럴 때 70%까지 요럴 때 사셨어야 되는 거였죠, 사실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뭐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지 꼭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 때문에 수도권의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 물론 그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사실 세상사라는 게 뭐 이렇게 무자라듯이 잘려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수도권이 특히 좀 다운됐었다. 아까 뭐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지방 같은 데는 사실은 괜찮은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의 포커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 친구 있잖아요. 찰리 먼거. 먼거 할아버지 90대 때도 그렇게 참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찰리 먼거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 그 거시 변수 예측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결국에 이제 그래서 본인들도 미시적인 거에 이렇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투자를 한다. 피터 린치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너보다 모를 수 있다. 너 지역에 좀 더 이제 너가 아는 지역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가 아는 상품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면 네가 펀드 매니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락장 뭐 누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금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사이클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시고 나서 이제 거시 변수를 하는 건 좋은데 많은 무주택자들이 그 앞에 진짜 중요한 거는 좀 무시한 채 금리라든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사실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너무 이제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시죠. 나 당분간 또 안 사도 되네. 그러다가 이제 정작 중요한 변수들은 이제 또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전망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쭉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 뭐 네. 사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당연히 그거 100% 맞출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금리 사실 뭐 지금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신문을 2개를 뭐 경제지랑 중앙지를 구독하는데 10년 동안 금리 오른다고 했어요. 주식 잘하시면은 그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최근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 얘기하는 거지. 네.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거 말고 예측 가능한 걸 보면 2022년 올해 이제 입주가 굉장히 줄었는데 이게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입주 물량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 수치는 요서는 이 정도 수요가 이 정도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부동산 지인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국토종합 계획도 보시고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구수의 0.05를 곱해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그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에 굉장히 떨어지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7월 이후에 입주 물량이 10,000호예요. 10,000호인데 여기서 이 10,000호 중에 2,000가구 정도는 이제 고덕 쪽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은 8천 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적네요. 너무 적은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스매치 되는 게 있었죠. 23년에도 좀 작아요. 여기에 또 이제 둔촌주공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5년은 사실은 좀 이제 아직은 요거는 이제 제대로 반영된 수치는 아니지만 24년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된 수치인데 지금 굉장히 그 공급, 그러니까 사실 이때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재건축도 맞고 뭐 택지 개발도 늦게 시작하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그 미스매치를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해법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풀어주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풀어줬다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더 오르면 진짜 다 내 책임처럼 비춰지니까 사실은 그 전에 준비를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봐봐, 여기 2009년 이때도 조금 이렇게 이때도 좀 작잖아, 이때도 잘 견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분양 현황, 서울의 미분양 현황인데 요게 이제 요거는 전체 미분양이고 요건 악성 미분양, 진짜 미분양, 이제 준공된 다음에 미분양인데 요때는 2010년부터인데 요때는 분양 이렇게 요런데 대체제들이 있었어요. 요런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서울 안쪽으로 한번 보면. 그나마 이제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나마 버퍼가 좀 있는 게 이제 경기, 인천은 좀 많아요. 경기, 인천은, 경기는 이제 그 수원이랑 안양 이런 쪽이 좀 많고 성남 이런 쪽이 인천도 두루두루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어느 정도는 수요를 그나마 다행히 흡수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는 좀 걱정되는 건 임대차 3법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다 제각기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폭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로. 근데 이렇게 이제 임대차 3법의 영향인 거죠. 이때 매물세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물량들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공이 어디로 튈지.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뭐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다 흡수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지, 그거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서울 자체만, 서울 안은 좀 약간 불안한 상태고 그 전세 가격이 만약에 조금 많이 오르면 그게 또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얼음을 걷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네네. 사실 앞서서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네. 100일 내에 250만 원. 그건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언제 공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사실 좀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뭐 사전 청약한 데도 있고 이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제일 빨라야지 입주가 2027년, 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나중이구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1기 신도시 때는 뭐 2년 만에 그때는 뭐 시키면 하는 시대잖아요. 학원을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들도 많고 그리고 보상도 해야 되고 사실 옛날에는 이제 보상한다 그러면은 관에서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원활하지 않고 그 입주민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을 이제 목소리를 뭐 쉽게 무시하기도 사실 어렵고 큰일 나죠. 그럼 요즘에 또 대집행 같은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일본이나 미국처럼 부동산 침체가 올까? 약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확 풀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유동성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 이제 LTV로 치면 우리 LTV를 치면은 뭐 9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있으면 집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우리나라랑은 구조적으로 다른 게 우리나라는 LTV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15억 넘는 거는 어떤 데는 뭐 100% 내 돈으로 사야 되는 데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40%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고 그거 이제 제가 요거 하나 이게 제 보시면 그 일본 이제 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이제 그 요게 가격 추이고 요게 이제 공급 물량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공급 물량들이 많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네.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미국 그 FRB 이코노믹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여기도 이제 착공이 많으면 이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졌다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이제 선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주택 공급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느냐. 네. 우리가 사실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침체를 염려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우스퍼 얘기하고 2010년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주택이 막 넘칠 때였어요. 막 공급도 막 여기저기서 막 넘치고 기존에 공급했던 것도 막 소화 못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침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아까 일기 신도시 막 할 때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주택을 때려 지으면 이제 그런 게 올 수 있는데 지금 집이 남아 도느냐. 예를 들면 그 매매 시장 침체 말고 전세 시장 침체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전세 시장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60% 이제 그 하반기 때 그 나중에 그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지금 한 55% 이 정도 지금 전세가율이 되고 54% 정도 되고 있는데 집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막 60%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매매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이게 시장 침체라는 거는 던졌는데 안 팔리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은 게 시장 침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분양이 거의 제로예요. 서울의 미분양. 물론 이제 지역별로 침체인 곳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침체.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그 조정 지역에서도 해제시켜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많아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지역별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침체를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공급과 많이 연동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미분양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진다. 그런 경우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죠. 거의 한 7, 8%까지 갔다가 최근에 약간 또 금융원장이 또 약간 좀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서 약간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분명히 또 기준금리 올라가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신문 기사에서도 7, 8%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매매 전세 가격 차이예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매매 전세 가격 차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억 7천 정도가 났던 거죠. 평균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내가 5년간 이걸 대출을 했어. 순수하게. 네. 나머지는 전세로 하고, 이걸 대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자를 6% 금리로 했을 때 요 정도 2,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5년간. 네. 이자 6%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 지난 5년간 뭐 한 3, 4% 막 이랬잖아요. 더 낮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벌어들인 차익은 이거예요. 제가 벌어들인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만큼의 차익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만큼의 대출 이자를 냈다면 이만큼의 차익을 얻은 거예요. 와,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그럼 앞으로 근데 지금 금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금융감독원에 금융상품 조회하는 게 있어요. 네.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이거 제가 인터넷 되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여기 주택담보대출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실제로 7, 8% 되는 건 많이 없어요.
뭐냐면 진짜 너 신용도 안 좋고 무슨 저축은행 뭐 이런데 정상적인 이제 그런 저축은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생활하고 뭐 나쁘지 않게 그냥 직장생활하면 지금도 한 4, 5%, 5, 6% 이렇게 뭐 많아야 6%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신문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저는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무슨 수업 듣는데 어떤 분이 금리 오르면 어떡하냐. 그때도 금리 걱정이었어요. 근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강사분이랑 똑같은 얘기는 고정금리 하면 되잖아. 저도 그때도 항상 고정금리였거든요. 뭐 0.몇 프로 조금 더 높더라도. 네네. 그렇게 걱정되면 고정금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내면 되잖아. 그 리스크를 내가 그냥 처음부터 해지하면 되잖아.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